다음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제도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개념 그리고 이러한 역외탈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역외탈세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역외탈세가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 한국의 사례죠. 그리고 한국 국세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한국 국세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국제 공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짐작을 하시겠지만 역외탈세는 결과적으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에는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 교환은 물론 양자 간 바이래터럴한 정보 교환 그리고 멀티래터럴한 다자 간의 정보 교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역외탈세에 대한 제도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및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라는 것도 있죠. 또한 국제 거래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 이건 OECD 뱁스에 따라서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보고서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인프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서 국세청은 엄정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하고 세원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국제 공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외탈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2011년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보유분부터, 다시 말해 해외 금융계좌 보유분부터는 그 신고 대상 금액이 반으로 인하가 됐죠. 반으로 인하가 됐다는 것은 신고 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가 있죠.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역외탈세로 인해 가지고 유출된 자금 그리고 은닉된 소득을 가지고 역외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본인의 실체를 가장을 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잘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보유 그리고 취득, 임대, 처분, 실태를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고 그리고 처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제도의 내용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2018년부터는 만약 신고를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의 내용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될 때는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의무, 신고 의무가 법인에게도 부과가 됐고, 그리고 신고하는 대상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국한이 됐지만 2018년부터는 처분할 때도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당초에는 취득가액의 1% 정도였는데 그 2018년부터는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객 거래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부가제척 기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가제척 기간 내에서 조세가 부과가 가능한 거죠. 부과 가능하고 어떤 변동이 가능한 거죠. Statute of Limitation, 이러한 부가제척 기간이 국세 부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역외 거래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대부분 역외,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의 부가제척 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기간이 쉽게 이제 도과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한국의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제척 기간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가제척 기간이 7년입니다. 하지만 역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그 부가제척 기간이 5년이 아닌 7년으로 연장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으로 무려 10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이 됐죠. 그만큼 역외 거래에 대해서 강화가 통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보 교환을 한국국세청에서 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그 정보 교환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가제척 기간이 그 사이에 도과가 되면 지나가 버리면 한국에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부가제척 기간을 그러한 정보 교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는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가 안 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역외탈세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역외탈세를 위한 국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잠시 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국가 간의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동 교환 내지는 정보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 교환 중에서도 다자 간의 정보 교환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잠시 후 설명드린 다자 간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정보 자동 교환이 2014년에 체결이 됐고요. 여기서는 미국과의 금융 정보 교환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한미 간의 금융 정보 자동 교환, FATCA라는 어떤 미국의 법에 따른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15년에 체결이 되고 이것도 2016년부터 교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융정보 자동 교환에 대한 어떤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죠. 2017년 처음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보는 2017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46개국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로 대폭 늘어나서 작년의 경우에는 109개국, 거의 110개국의 국가가 이러한 다자 간의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게 금융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러한 금융정보 교환은 역외탈세 대응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잘 아시겠지만 BEPS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EPS 프로젝트의 결과는 OECD 가이드라인, OECD 모델 컨벤션에 대폭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고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도 제도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혼성 불일치 방지 제도, 이게 이제 BEPS 액션 2의 이제 하이브리드 매치라고 이러한 제하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2017년에 이제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BEPS 액션 4 네 번째에 했는 소득 대비 과다 비용 공제 제한 제도라는 게 있죠. earning stripping이라는 제하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것도 2017년에 국내에서 법제화 됐습니다. 그리고 BEPS 액션 7에서 논의가 된 고정사업장의 범위 확대의 제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는데, 이 내용도 같은 그 이후 연도 2018년에 국내에서 한국에서 세법이 개정이 돼서 고정사업장 개념이 대폭 확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죠. 그리고 BEPS 액션 1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주제하에서 논의가 됐고, 사실 디지털 이코노미는 지금까지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G20에서 필러 1, 필러 2 논의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이번 금년 10월 달에 G20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BEPS 액션 1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넓게 말하면 유괴탈세에 관련됐고, 이 유괴탈세와에 대한 BEPS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국내에 제도화된 것이 굉장히 최근에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설명처럼 한국에서는 유괴탈세 대응을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세계 전체에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이 가장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유괴탈세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인프라 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정보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이죠.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조세, 우리가 이제 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텍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그죠? 그 중에서 금융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금융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실체적인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합의한 어떤 협약, 어그리먼트죠.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데, 그 교환이 수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괴탈세는 정보 교환이죠. 이런 정보 교환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이게 국내 그러한 자료가 유괴탈세의 중요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자료 내지 정보가 국내에 있지 않고 그 국외 해당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정보 내지 자료가 뭐 확보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소재에 하고 있는 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관련 정보를 받아서 유괴탈세를 추적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제도와 행정의 차이, 그리고 그 국가의 과세당국과 그 여괴, 그리고 해외의 과세당국 간의 정보의 어떤 불균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유괴탈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지능적 유괴탈세에 대응해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각 국가들은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새로 강화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괴탈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이 한국은 OECD가 주도하는 정보교환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보교환뿐만 아니고 자동 정보교환도 있고, 그리고 유괴정보공조협의체 GCIC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OECD에서 하는 GCIC 정보공조협의체에 참석해서 긴밀하게 다른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유괴탈세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정 정보교환으로서 조세조약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가 있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정보교환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미 간 FATCA 협정이 있죠.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 협정이 있고, 그리고 다자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OECD, GCIC, 유괴정보공조협의체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교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교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교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정보교환은 특정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이 있는데 특정 정보교환이라는 것은 요청에 따라,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이 있고, 상대방 국가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발적 정보교환입니다. 특정 정보교환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교환하는 거고, 자동 정보교환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량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주로 교환되는 정보는 자동 정보 교환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금융정보가 대부분이죠. 금융정보뿐만 아니고 잠시 후 설명하게 되는 국가별 보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정보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 컨트리 바이 컨트리 리포트 등을 다자간에 교환하는 것이 바로 자동정보 교환이고, 다자간 교환뿐만 아니고 양자간에도 교환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한미 간의 자동정보 교환을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어떠한 정보를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정보 교환을 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조세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는 정보가 어떠한 조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특정의 조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조세의 부과, 징수, 그리고 조세 채권의 추심, 집행, 징수죠. 징수, 이와 같이 조세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조세와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의 정보를 요청을 한다면 그거는 정보 교환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따라서 정보 교환 요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조세 목적과 관련이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특정한 조세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청을 한
요청을 한 국가의 과세 당국에서 정당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보를 국내에서 만일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그 요청을 한 과세 당국이 국내 세법 내지 기타 법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그런 정보라면 확보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정보는 국내에 있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에서 자국 내에서 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정보만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 교환의 요건 내지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정보 교환이 즉시적으로 시기에 맞게 타임리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 정보 교환을 요청을 했는데 정보 교환 요청을 받은 과세 당국에서 무한정으로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미루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 교환의 어떤 효율성을 확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청된 정보에 대해서는 OECD에서는 정보 요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된다. 회신해 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90일 이내에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어떤 정보 교환 요청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OECD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 교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 정보 교환은 특정 정보 교환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요청에 의한 특정 정보 교환이죠.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정 정보 교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세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정보 교환의 기준은 바로 조세조약,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양국 간 정보 조세조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 있는 그죠? 이 조세조약의 근거를 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와 체결된 게 아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세조약이 한 93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많죠. 그런 국가가 사실은 역외탈세 목적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와도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보 교환 목적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조세정보 교환 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라고 하는 TIEA, 조세정보 교환 협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OECD에서 적극적으로 각국이 역외탈세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권고를 하고 그 결과 많은 교환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교환 협정, 조세정보 교환 협정의 주 포인트는 바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조세조약과 조세정보 교환 협정은 양자간 정보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OECD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다자간의 조세정보 행정 공조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정보 행정 공조 협약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요 OECD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세행정 공조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라든지 아니면 조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조약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주로 직접세,
다이렉트 텍스죠. 다이렉트 인컴 텍스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정보 교환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조세조약은 뭐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탈세라든지 조세 회피 목적으로도 조세조약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회피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조세행정 공조협약이 이제 다자간에 체결이 돼가지고 이 역외탈세에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조세행정 공조협약 같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접세에 대한 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데 비해서 조세행정 공조협약은 직접세뿐만 아니고 부가가치세라든지 정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러한 모든 세목을 정보 교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행정 공조협약에 참여해서 조세조약의 부족한 점,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고 이러한 가입 국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정보 교환의 현황을 이렇게 본다면 아까 특정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동 정보 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동 정보 교환의 대표적인 것이 다자간의 금융정보 자동 교환 두 번째 이렇게 했고요.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t Act라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양자 간의 어떤 FATCA 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미국에서 추진이 됐고요. 한국은 2014년에 미국과 FATCA를 체결을 하고 2016년부터 양자 간의 미국과 한국 간의 금융 정보를 교환을 자동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간의 FATCA는 미국과 한국 간의 금융 정보만 교환을 하는 거고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간에는 다자 간의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CRS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Common Reporting Standard.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의 어떤 보고 기준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다자 간에는 여러 가지 거의 100개국의 국가들이 금융 정보를 교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교환의 어떤 형식 그리고 내용이 기준이 이제 맞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OECD에서는 공통의 보고 기준을 제시를 했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자 간의 그 국가들이 금융 정보를 자동적으로 이제 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2017년부터 비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상대국과 자동적으로 이제 교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자 간의 이제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은 CRS라고 불리는 다자 간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은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이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자동 교환이란 것은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상대국이 만일 미국 같으면 FATCA죠. 미국 외에는 다자 간의 CRS에 따라서 금융 정보가 자동 교환되는데 그 비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반면에 상대방 국가의 한국 거주자 내국 법인에 대한 자료를 또 받는 식으로 이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국세청은 우선 비거주자의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한국에 있는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비거주자 금융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아까 이야기한 CRS라는 어떤 공통 기준이 있거든요. 그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에 맞추는 전송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9월 달에 그 합의된 전송 방식으로 CRS죠. CRS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정보를 교환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이제 금융정보라는 것은 그 전년도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전년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 국가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금융계좌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역외탈세라든지 국제조세 목적상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금융에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 누가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죠. 그리고 계좌 번호,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계좌 잔액,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루어진 이자와 배당 소득, 이런 자료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현황을 이제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한미 간의 페트카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16년부터 최초로 이제 교환했고, 매년 9월 달에 교환을 하고 있고요. 다자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OECD의 CRS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2017년에 45개국과 영국과 포함해서 45개국과 교환을 했고, 그 뒤에 꾸준히 이제 국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9개국, 상당히 많은 국가와 금융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동 교환이라는 것은 특정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년 말 기준으로 비거주자, 상대방 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상당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교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